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뒤늦게 가방끈을 다시 이은 여자입니다. 사실 시집 온 후로 제 짧은 가방끈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배움은 짧았어도 그 시간만큼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산 저였지만 동서를 만나고부터는 그냥 일자무식 인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게 됐죠. 평탄하게 지내던 시간은 눈 깜짝할 만큼 잠깐이었고 시무도 아닌 동서의 무시와 핍박에 남모른 마음고생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대로 참고 동서를 뒀다면 5, 6월에 서리가 돼서 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얼마 전 제대로 갚아주고 이렇게 후련한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몸속 세포가 저를 공격하면서 수술을 10번 넘게 했을 정도였죠. 점점 말라가던 전 끝내 병원에 입원해서 8년이 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학업보다도 생명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2번의 큰 위기를 넘기며 부모님과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건강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보였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뒤 부모님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저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도왔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수업이 피아노였어요. 우리 이번엔 손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쳐볼까?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빠르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제대로 치는 게 더 중요해. 선생님이 8년을 가르친 말썽꾸러기가 한 명 있는데 8개월을 성실하게 친 제자가 지금은 더 잘한다. 신기하지? 정말요? 그럼 저도 늦은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훨씬 잘 치던데. 저도 꾸준하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어? 그나저나 손가락이 길고 예뻐서 나중에 피아니스트 해도 되겠는데? 꼭 선생님 제자해라. 선생님이 입던 예쁜 드레스도 전부 너한테 줄게. 약속? 우와, 선생님 사진에서 입고 있던 거? 예쁜 공주 드레스를요? 우와, 신난다. 나중엔 국어, 수학, 영어 수업까지 집에서 이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병원비로도 부담이 컸을 텐데 부모님은 집까지 줄여가면서 가정교사까지 썼고 제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어요. 항상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와, 병원에서 책 많이 읽은 실력이 티가 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금방 중학교 과정도 따라잡겠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알았지? 하다가 막히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 어때?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줘서 엄마 마음이 놓이네.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늦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많더라고. 또 배워보고 싶은 것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배우는 게 다 좋아. 너무너무 재밌어. 태어나고 집에서 자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난 선생님들 만나는 시간이 그중에서 제일 좋아. 숙제 안 미루고 해서 나도 빨리 다른 애들처럼 잘하고 싶어. 피아노 선생님이 빨리 하는 것보다 꾸준한 게 더 좋다고 그랬어. 역시 선생님이 좋은 말 해주셨네. 당연하지. 가끔 시간이 휙휙 가버려서 대충 해버리면 남는 게 없거든. 근데 우리 딸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좋잖아. 그렇게 쓰니까 남들보다 2배로 값지게 보내는 거야. 엄마는 알지. 또 깨어있는 부모님 교육 철학 덕분에 모자람 없이 배울 수 있어서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로 지낼 수 없어도 한 번도 불만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입학해 잠시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도 찾아왔죠. 아무래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갑자기 육교시까지 힘붙이게 하는 것보단 조금 자유로운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대안학교를 다녀봤으면 싶어. 보니까 수업 내용도 자유롭고 경험하는 게 많더라고. 지금 우리 애한테 졸업장보다 중요한 게 세상 경험이잖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또래 친구들하고 지내보는 경험은 중요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일반 학교를 보내려니까 겁이 나더라고. 벌써 중학교 때부터는 수업이 빡빡해져서 힘들 것 같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건강이 먼저지. 나 주말 오면 싫은데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서. 우리 반 친구들이 내가 병원에 오래 있었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도와주고 아프면 말하래. 애들도 너무 다 착하고 좋아. 그리고 음악 수업이랑 체육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하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울면서 다시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던 엄마를 보면서 아픈 제가 그렇게 미안하고 죄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끈끈했던 병실 보호자들이 재입원 소식에 다시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기도 했어요. 아휴, 남일 같지 않아서 내가 다시 온단 말에 눈물이 다 나더라. 괜찮아. 우리 애도 그렇게 하다가 괜찮아졌어요. 좋아질 거야. 어릴 때 아프면 커서는 문제없이 자란다잖아요. 아휴, 우리 울지 말자. 애들 앞에서. 고마워요. 이젠 여기가 집보다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오고 싶다 하고 갔는데 다시 오니 마음이 묘하네요. 짐 싸면서도 계속 울었는데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힘냅시다. 제일 힘든 건 애들이니까 울지 말고 기운 차려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입원은 몇 개월에 짧게 끝났고 그 뒤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회복해가는 절 볼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중학교 졸업장도 없이 20살이란 나이가 됐지만 그 시간 동안 아빠는 제가 가장 재밌어하고 재능이 있었던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솔직히 욕심 같아선 유학길에 오르고 싶어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엄두를 내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초조해하며 걱정할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유명 대학 간판은 없어도 제 실력만으로 콩쿨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던지라 저는 누굴 만나고 결혼까지 하는 건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예비 시모와의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인연인데 어느 날 지하철에 서 있는데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을 피해도 조금씩 가까이 오면서 제 얼굴을 확인한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맞죠? 맞네 맞아. 어느새 아가씨가 다 됐구나. 긴가민가 했어요. 그때 우리 병원에서 같이 지냈는데 2년 넘게. 혹시 기억 안 나요? 왜 남자 꼬맹이 바로 건너 침대에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보다 4살 어렸던 동생 맞죠? 꼬맹이 상훈이. 상훈이 맞죠? 우리 방에서 제일 귀여운 막내였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죠? 지금은 얼마나 덩치가 좋아졌는지 보면 무슨 산적 같다니까. 이제 너무 건강해서 8일 정도야. 우리 아가씨도 너무 건강해 보인다. 그나저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요? 안 그래도 엄마랑 보호자분들 모임이 아직 있는데 상훈이네만 아무 소식이 없다고 엄마가 내내 궁금해했거든요. 모임에 한번 나오시지 그랬어요. 이제 다들 건강해져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만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좋네. 건강하다니까. 사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나도 새벽에 일 나가고
우리 남편도 막노동 뛰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애 돌봐주고 편히 가라고 해줘서 겨우 버티면서 한 거예요. 아, 그것뿐이야? 아버님이 병원비까지 내줬어. 진짜 가족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엄마 번호 알려드릴게요. 나중에라도 한번 만나서. 아유, 아니야. 언제 또 약속 잡고 만나고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오늘 만난 김에 같이 집으로 가요. 내가 두 분한테 꼭 인사해야 하거든. 아유, 잘 만났다. 비싼 소고기 사서 같이 가.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엄마도 저도 모든 생활이 병원이었다 해도 될 정도라 병원에서 함께 울고 웃던 보호자들과 모임까지 이어져 오래 잘 지내곤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가 인생 전부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10년 넘게 다시 만나 서로 옛 추억을 나누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가족들까지 불러 모으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우리 첫째랑 싹 오라고 해서 인사 제대로 시켜야지. 내가 죽더라도 은혜 갚아야 할 분들이 있다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능히 교육했거든요. 말만 하면 바로 달려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만 셋이라고 하더니 장군이 셋이나 되고 정말 든든하겠어요. 나는 딸만 있어서 그런지 아들 있는 집이 또 부럽더라고.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허허. 어머, 그래요? 아유, 뭐 똑똑하고 영 별로예요. 난 친구 같은 딸이 좋던데.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사돈 맺어버립시다. 이렇게 된 거. 우리 첫째하고 딱 2살 차이인데 내가 보니까 둘이 궁합 볼 것도 없이 잘 어울려. 나도 이게 딸 한번 가져봅시다. 저야 대환영이죠. 오늘 그럼 이 자리가 상견례인 거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얼마 뒤 첫째였던 남편이 선물을 양손 무겁게 들고 들어오더군요. 절까지 올리면서 감사 인사를 정중하게 올리는데 부자처럼 살진 못해도 받은 것은 인사할 줄 아는 집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쾌활하고 성격 좋은 시모 모습도 좋았죠. 듬직한 새아들 모습에 아빠랑 엄마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얘기 많이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비까지 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이라서 그런지 정말 다르네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리고 그날 시모는 우리 둘이 따로 한번 만나볼 것을 권유했고 처음엔 부모님 인연 때문에 억지로 연락하는 건가 싶었지만 남편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진심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책임감 강하고 착실하게 사는 모습에 저는 더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제가 동생들한테 무섭게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저랑 지낸 시간이 길었거든요. 주로 혼내는 아빠 역할이었죠. 어리니까 맨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징징대는데 저도 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병원에 가 있는 거 아니까. 아, 그래서 동생들을 아직도 엄하게 대하는구나. 좀 부드럽게 대해줘요, 이제는. 내가 표현하는 법도 알려줘야겠다. 그건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아픈 게 지겹고 또 너무 싫은 사람이라서 결혼하면 상대한테 너무 큰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우리 가족 힘든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쉽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열고 만난다는 게. 그 마음 잘 알죠. 우리 형제들도 아파도 아프단 말 잘 안 해요. 그 소리 들으면 부모님 심장 내려앉던 걸 봐서 아니까. 그래도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아요. 믿고 의지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 건강을 1순위로 신경 써주는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근처에 병원이랑 마트 가까운 곳을 골라야겠어. 당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내가 업고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러니까 아픈 거 불안해하지 마. 덩치 좋은 남편 둬서 뭐해. 바로 업히면 돼. 못 살아. 아직도 나 환자 취급할 거야? 나 이젠 진짜 건강하다니까. 내가 걱정하는 당신 보기 싫어서라도 더 관리 철저하게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난 아무것도 안 바란다. 너한테 무리 되면 애 없이 살아도 그만이고 둘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돼. 절대 아픈 게 잘못 아니니까 그런 걸로 미안함 가질 필요 없어. 그 마음은 사돈도 나도 누구보다 잘 알잖니. 우리 그때 그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슬프다고 울지도 않고 버텨준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감사해요, 어머니. 저 이제 책임감 더 있게 가족들 생각해서 제 몸 지킬 거예요. 검진도 꾸준히 받으러 갈 거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예쁜 아이도 가져야죠. 비록 대출받은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따뜻하고 보호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며 지내는 게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부모님이 주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생기면서부터 모든 건 달라지기 시작했죠. 교수인 동서는 모든 면에서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불쾌한 눈치였어요. 처음엔 뱀 눈으로 힐끗 보기만 하더니 1년이 지나고부턴 제대로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더라고요. 형님, 근데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예,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도 어디 좀 아프면 좋겠네. 그럼 편할 것 같은데. 뭐가 편해요? 난 동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 집안에서 건강한 며느리는 서러워서 살겠어요? 저도 어디 없던 병이라도 하나 만들어 올까 싶더라고요. 너무 엄살 떨면서 관심 끄는 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솔직히 형님 아픈 척으로 예쁨 받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도 신종 수법인가? 수법? 말이 조금 그렇다.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어릴 적에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래. 어머니랑도 어떤 인연인지 들었잖아. 서로 그 기억이 오래 남아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었으면 말해요. 아니요. 그냥 형님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 찍어 앉게 들어서요. 그런 말 동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남편이 그냥 습관처럼 그러는 거니까. 부러워서 하는 소리죠. 부러워서. 그리고 가족 모임 때마다 묘하게 절 배려하는 척하면서 돌려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느꼈죠. 이번에 증식으로 메뉴 골라봤는데 어머 제가 깜빡하고 몸 약한 형님이 소화하실 수 있으려나? 자주 체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떡해. 증식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예약까지 한 거라 불편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취소는 어려워서요. 하루 전이라. 저 못 먹는 음식 없어요. 저도 좋다고 말했을 텐데요. 괜찮아요. 자주 냉랭해지는 분위기를 느끼자 나중에 서방님까지 저에게 따라와서 사과하더라고요. 형수님 분위기가 좀 그랬죠. 아니 그 사람이 솔직한 성격이라서 이런 게 있으면 앞에서 감추지를 못하고 얼굴부터 티가 많이 나서 그래요. 형수님한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매일 아픈 환자 취급하는 것처럼 해서 저도 불편할 때가 좀 있어요. 아픈 것 이용해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걸로 자꾸 밀고 가는데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때부터 동서의 행동에는 강한 저희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함을 가장해서 어떻게든 할 말은 다 하고 싫은 것도 표현하는 그런 사람. 가능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고 어김없이 동서가 송곳처럼 찌르는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하필 다 같이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꼭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형님, 근데 중학교 졸업하셨다고 했나? 제가 듣기론 그때도 아파서 병원에만 있었다던데. 그러면 아예 학교 근처도 못 가봤겠네요? 저번에 내가 말해주지 않았나? 이미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걸 오늘 굳이 왜 또 묻는지 모르겠네. 그때 아파서 학교 잘 못 갔고 가정교사분들 와서 수업 듣고 대안학교 잠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배우고 싶은 건 어떻게든 배울 수 있게 해주셨죠. 그렇구나. 들을 때마다 참 구구절절한 사연이다 싶네요. 근데 나중에 애 낳으면 누가 일일이 그런 걸 들어줄까요? 학교에 부모님 직업이며 학벌까지 알려지는 것도 순식간이라던데. 나중에 이런 걸로 왕따라도 당하면 참 부모 마음이 무겁겠어요. 나중에 너무 곤란하시겠다. 아니야, 하나도 곤란한 것 없어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 부분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했으면 나중에라도 공부를 더 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딱히. 와, 대단하네. 형님, 완전 정신승리네요. 멘탈이 센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아니, 요즘 세상의 대학은 기본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는 고등학교부터 좋은 데 나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고졸도 찾기 힘든데. 살면서 처음 봐요, 정말. 너무 신기해서 자꾸 묻게 되나 봐요. 저는 일부러 동서 앞에서 더 당당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속으론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꺼낼까? 적잖이 당황스러운 기분은 들었지만 일부러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형님은 좋겠어요. 결혼해서까지 온실속 화초처럼 다들 지켜주니까. 전 형님 같은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내가 부러울 게 있나? 동서 능력도 좋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쉽게 왔겠어요? 대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시죠? 저희 과에서 유일한 여교수잖아요. 그것도 말이 쉽죠. 남자들만 있는 판에서. 근데 형님은 일평생 침대에서 생활한 거잖아요. 혹독한 사회를 모르고 사니까 좋겠어요. 밖에 나와보세요. 야생 그 자체예요. 사회를 모른다니.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동서가 자꾸 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오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열불 터지는 일은 시모 생일날 생기고 말았죠. 솔직히 각자 도생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럴 때라도 형님 노릇은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저도 한 발 양보해서 먼저 연락을 했어요. 동서, 곧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 같이 돈 모아서 좋은 걸 해드리면 어떨까? 우리 남편은 안마의자하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중 하나 하면 어떨까 하던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지내시면서 편한 게 더 좋으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바빠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바로 수업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형님,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닌데. 자꾸 잊으시네. 저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수업 중일 수 있으니까 통화 가능한지 미리 문자 남겨놓으세요. 앞으론. 제가 하는 일 아시면서 왜 이렇게 불쑥 통화를 거세요? 놀라서 받은 거예요, 놀라서. 지금도요. 이미 전화부터 교수 티 팍팍 내고 싶어 안달이구나 하고 있었죠. 이런 인간들은 본인 이름보다 직업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날 갑자기 동서는 우쭐대는 표정을 지으면서 명품 가방을 꺼내 어머니께 안겨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별건 아니지만 받으세요. 제가 나중에 정말 더 좋은 것 해드릴게요. 솔직히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고 내 가족 챙기려고 버는 거죠.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이런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어머, 어머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우, 진짜 잘 골랐죠.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왔어, 미안하게. 늙은 난 어디 들고 갈 때도 마땅히 없는데. 너 하지? 아이고, 이게 대체 얼마야? 이 가격 정말 맞아? 할인도 안 되고? 아, 정말 이 돈을 주고 산 거야? 그렇죠. 명품이 괜히 명품이겠어요, 어머니? 뭐, 솔직히 저도 부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더니 동서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게 쳐다보며 이 말을 하더군요. 시집간 제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들끼리 돈 모아서 어머니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는 형님한테는 나눠서 하는 것도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서 형님 몫까지 같이 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받아보시겠어요. 느리세요, 어머니. 며느리 잘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가서 돈으로 못 바꾸니? 아유, 너무 크다. 가방 하나 해. 낭비야. 앞으로 이런 비싼 선물은 주지 마. 이러기 시작하면 서로 부담돼. 그냥 적당한 선을 지키자. 응? 어머니한테 아까울 거 하나 없는 며느리 마음이에요. 하나 있으면 두고두고 드니까 괜찮아요. 전 아예 얼마인지 보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어머님도 부담스러운지 선물을 마냥 기쁘게는 받지 못하더군요. 여태껏 제가 아는 어머님은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브랜드가 크게 박힌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늘 소박하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어머님께 맞는 선물이 아니란 생각도 들었어요. 저 동서 하나 짚고 가야겠어. 어머님께 좋은 선물하는 건 그래 좋아. 굳이 나랑 보탤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무슨 부담. 내가 분명히 돈 모아서 같이 하자고 했을 땐 연락 무시하던 사람이 인제 와서 나를 굳이 팔아서 이야기하냐고.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네. 어머, 누가 나한테 말을 가려서 하라 마라 하는 거죠? 아니, 누가 보면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인 줄 알겠어요. 뭐? 뭐야? 그 이야기가 지금 왜 여기서 나오는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중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이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으셔서 매번 가르치려 드시는 걸까? 어이가 없어서요. 말 가리는 법은 아무래도 정규 교육 거쳐서 명문대 가고 교수까지 하는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 동서 교수 안 됐으면 큰일 났겠어. 참 여기저기 잘도 써먹는다. 어머,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고등학교는 나왔거든요. 솔직히 형님 같은 사람 살다 처음 봐요. 아파서 학교 안 간 걸로 이렇게까지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이만 먹은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한테 뭐 가르치고 충고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동서 교수 돼서 참 잘났고 배운 거 많다. 근데 동서랑 나 사이 학벌이 뭐가 필요해? 우리 둘이 공부해서 경쟁하는 사이도 아닌데 사람 간에 예의 갖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 번번이 가시돋친 말로 사람 쿡쿡 찌르기나 하고 사람 깔보고 무시만 하잖아. 머리 아파. 지금 형님 하는 걸 세 글자로 열등감이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감정 폭발하지 마세요. 본인이 뒤처지고 못나서 생긴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그리고 제가 흥분하게 된 일이 또 생겼어요. 동서도 이날 이빨을 드러내고 난 후로는 저에게 말 조심하려고 하던 노력조차 안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무슨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런 일 상담할 사람이 형님밖에 안 떠올라서요. 나한테? 무슨 상담할 게 있다는 거야?
있잖아요. 제 친구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아니, 그 여자가 무슨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완전 밑바닥 출신인 거예요. 제 주변에 명문대생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 좋은 교육받고 변호사의 세대 뿐이니 그런 사람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럼 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한 거네? 아니요. 만나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상대도 못 하겠다는데 이런 사람 알만한 사람이 형님밖에 더 있겠어요?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형님,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형님밖에 없어요. 미안한데 이건 학벌 문제를 떠나서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동서가 잘 알 것 같은데? 난 이만 끊을게.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통화 가능한지 문자로 먼저 물어볼래? 나도 아무 때나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 예?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지르고 싶던 걸 겨우 참아내요. 중학교 앞 나온 밑바닥 출신인 여자니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표독스럽고 못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느낌이었죠. 사실 전 그때 동서를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하나 쥐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해외에서 귀국한 피아노 선생님과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였죠. 선생님은 저에게 좋은 자리를 제안하며 함께 일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면 들어가. 가기 전에 너한테 미리 생각해 놓을 거 하나 말해두려고. 운 좋게 가고 싶었던 대학의 교수로 일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네가 와서 도와줬으면 싶어서. 다른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참 세상 좁다는 말이 여기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동서의 이름을 글쎄 피아노 선생님 입에서 들을 줄이야. 실은 선생님한테 네가 늘 아픈 손가락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넓은 세상 한번 못 밟아보고 너 그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그렇게 학원도 안 다니고 배워서 수상하는 애 없어. 엄청난 재능이야. 그래도 살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한 게 피아노인데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일하면 좋지 않겠어? 그렇지만 솔직히 제 학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괜히 선생님 명성에 누끼치기도 싫고요. 나중에 괜한 피해 될 것 같아서 마음만 받을게요. 아무리 콩쿨 수상 경력이 몇 번 있다고 쳐도 그걸로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대학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거 보자마자 딱 너 생각밖에 안 났거든. 용기 내봐. 위조하고 속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난 네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선생님 가는 대학이 어디라고 했죠? 그때 통화로 들었을 때는 익숙하더라고요. 실은 요즘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거든요. 괜히 그 대학도 싫어질 정도라니까요. 그런 사람 막 뽑나 싶어서요. 어머, 그래? 누구야? 교수야? 실은 어떤 교수 하나가 학벌 안 되는 사람을 들이려고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학벌 관계없이 한 명을 추천해서 채용할 수 있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쪽은 불륜 때문에 그렇다네. 엄청나지? 예? 불륜이요? 그것 때문에 제도까지 만들다니. 그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부끄러운 걸 모른다고 해야 할지. 그나저나 그래서 저한테도 기회가 생긴 셈이네요.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하나?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잘 쓰면 그만이니까. 소문은 되게 젊은 여자라던데 무슨 광고 창작과 교수였는데 과외하면서부터 알던 제자하고 그렇게 오래 만났대.
원래 불륜이라는 게 지들끼리는 비밀이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다 알잖아. 몰래 손잡고 스킨십 하는 거 본 사람도 한둘이 아니더라. 체면도 모르고 말이야. 아우, 부끄럽고 남사스러워. 어떻게 제자하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자랑처럼 매일 떠들던 과 이름이 나오자마자 팔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코앞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잠시만요. 광고 창작과요? 제가 알기로 거기 여교수는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정말 불륜이요? 그 교수가 확실하대요. 얼마 뒤 이 일을 알고 동서를 관찰하니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계속 핸드폰을 한시도 손에서 떼놓지 않는다거나 한 번씩 집 밖으로 나가서 낄낄대며 통화를 하는 등 알고 나서 보니 증거로 보일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리고 전 제대로 된 증거를 마련해두기 위해 선생님께도 미리 부탁해두었어요. 동서와 제의를 듣고 나더니 그런 인간이 버젓이 교수직에 앉아있냐면서 더 흥분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미리 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란 점에서도 불안했고 서방님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평생 갈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가만두나 봐. 확실해지면 진짜 혼쭐을 내줄 거야. 평소에 당신한테 찍찍 생각 없이 뱉는 말도 내가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동생 얼굴 봐서 겨우 참았는데 이제 봐줄 이유가 없지. 감히 내 동생 놔두고 그런 추한 짓을 벌여? 아니라고 잡아댈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올 때까진 티내면 안 돼. 이게 증거 확보해야 서방님한테도 유리하더라고. 나중에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잖아. 당신 절대 욱하면 안 돼. 알았어. 내가 나중을 위해 참는다 참아. 얼마 뒤 동서는 결국 이 일을 터뜨리게 했어요. 솔직히 이 문제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걸려 있어서 저도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서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꺼낼 작정은 아니었는데 동서는 아예 막 나가자고 작정을 하고 제 뚜껑을 열리게 한 사건이 생겼어요. 늦은 시간 시댁에 모여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는데 뒤늦게 온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상을 차리라는 식으로 손짓하면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찬도 노골적으로 짚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서방님이 마트를 간 사이라서 저 혼자 집에 있었죠. 배고파 돌아가시겠네.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집으로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 고생도 안 하고. 형님, 불고기랑 백김치 그리고 반찬은 아예 싹 새로 내와야 할 것 같고요. 젓가락은 나물은 빼요. 어머니 음식 좀 짜던데. 거기 서서 뭐해요? 저 야근하고 와서 너무 배고프다니까요. 안 들려요? 들려. 그냥 동서가 갖다 먹어. 그게 낫겠다. 뭐는 주지 말라 주라 복잡하네. 내가 동서 친구야? 동생이야? 형님, 이 시간까지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부러우세요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무작정 삐딱하게 듣지 말고 좀 좋게 받아들일 줄도 아세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이라는 거 번번이 확신하고 나면 좋으세요? 저 지금까지 일하고 왔다고요. 그래, 일을 했는지 다른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배우고 잘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낫지. 무식한 내가 해봤자 동서 눈에 차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직접 해. 그러니까. 저는 동서 앞에서 앞치마까지 벗으면서 차갑게 대꾸했어요. 더는 잘해줄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프면 배고팠지.
그 앞에서 절 어떻게든 무시하고 싶어서 주부로 놀고 먹네 하는 의도적인 말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또 훈계질을 시작하려고 들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이 왜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 같은지 알려줄까요? 허약한 척으로 사랑받는 법 말고 제가 다른 것도 알려주겠다고요. 기생충으로 사는 법. 이게 형님 수준에 맞아요. 오늘은 특히 그 입 조심해, 동서. 나도 오늘은 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 저한테 잘 보여서 뭐든 얻어내면 형님 사는 게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제 월급과 명예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만 잘만 보인다면요. 형님이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걸 제가 갖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큰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네, 동서는. 난 동서한테 부러울 게 없어. 일자리도 그렇고 원하면 청소 밥. 형님 어차피 머리에 든 거 없어서 평생 편하게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요. 머리쓰리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좀 숙이고 들어오면 모든 게 편한데 왜 자꾸 이상한 길로 가실까 모르겠네. 뭐? 머리에 든 게 없어서 편해? 머리 안 써도 되는 일까지 시켜주겠다고? 돌았어? 내가 동서 심부름이나 해줄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럼 본인 힘으로 돈이나 벌어봤어요? 솔직히 형님 학벌로 누가 대단한 일을 시켜요. 어디 가서 청소나 하고 뭐 폐지 주우면 딱 맞지? 넌 염치도 없니? 난 최소한 뒤에서 더러운 불륜 저지르면서 난 살아. 어디 불륜 저지르고 사는 주제에 나한테 훈계질을 해. 니까짓 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난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 순간 동서 말에 눈이 뒤집혀 손이 벌벌 떨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서 동서를 밀치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이젠 미룰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가족들 앞에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더 떠들어봐. 그 주둥이로 한번 당당하게 더 떠들어 보라고. 내 동생 우리 식구 전부 속이고 여기 와서는 대단한 교수인 척했지. 그래, 이걸 보고도 네 입에서 그렇게 나불대는지 한번 보자. 해봐. 어디 말해보라고. 그리고 화를 주체 못한 남편은 동생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동생 앞에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더니 소리를 질렀죠. 형, 이 사진을 어디서 난 거야 대체? 형이 어떻게 한 거냐고? 넌 이런 여자를 못 믿고 여태껏 그대로 뒀어. 뒤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학교에 온 인간이 다 아는데 왜 멍청하게 이 여자 혀에 놀아나서 너만 속고 사냐고, 이 바보 같은 놈아. 형이 제발 사람 잘 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저 여자 인사 와서 분위기 이상하게 망칠 때부터 알아봤어. 아유, 그만들 해. 무슨 난리야 이 저녁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네 입으로 말해봐. 어디 네가 말해보라고. 그게요. 일방적으로 계속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애였는데 끊어내는 것보단 일단 일이라도 주면서. 아니, 얘가 집도 어렵고 불쌍해서. 저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 없이 빠져나가려 머리를 쓰는 파렴치한 동서의 변명에 화가 나서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동서 얼굴에 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나며 다시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머리부터 조아리고 사과를 할 것이지. 또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 너. 명문대 나오고 교수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얼굴 쳐들고 살았지?
이제 알려줄게. 사람들 앞에서 고개 못 들고 사는 게 어떤 건지. 대단한 학벌보다 부끄럽게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 거야. 아, 그리고 그거 아나 모르겠다. 우리 아내 이제 그 대학에서 일하게 됐어. 네가 불륜짓하며 일도 하고 싶어서 제도까지 만들었더구먼. 우리는 네가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일하게 됐으니까 그거 하나는 고맙다고 해야 하나? 형님이 우리 대학에서 일한다고요? 갑자기 어떻게? 동서가 다니는데 나는 왜 못 다니겠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어차피 그 대학 끝났어. 우리가 다 말해놨거든. 사람도 아닌 걸 교수식이나 시켜주고 너한텐 말도 안 되는 자리였던 거야, 처음부터. 그럼 내려와야지. 제가 대학에서 일하게 됐단 말에 동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 눈을 올려다보더라고요. 한참 동안 동서의 얼굴을 보던 어머니는 이 말을 끝으로 하시더군요. 내 아들 가지면 못 받고 간 건 용서 못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저지르고 네가 선택한 짓이니까 받아들여. 우린 너 사람들 기회 한 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대로 반성해라. 빨리 정리해. 소란스럽다. 어머니, 형님, 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게요. 마음 풀리실 때까지 여기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하면 할 거예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일 학교에 알리고 그런 것까지는 참아주세요. 당장 내일 가서 정리할게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계산을 해도 너무 못하네. 그건 동서 계산이 안 맞아. 동서는 가정 파탄에 평생 상처까지 남겨놓고 직장 지키고 명예 지키면서 다시 산다고? 바보야. 머리 빈소리를 하네.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우리 식구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이혼이라고. 동서의 사과에도 마음이 섰는지 마지막으로 서방님은 짐짝처럼 밖으로 동서를 내몰았죠. 전 아는 척도 안 했고 질질 끌려서 힘없이 나가는 동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는 못 참겠어서 이렇게 말하려던 건 아닌데 내가 욱했어, 순간. 형이 미안할 일이 뭐 있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때 형 말 안 들어서 미안해. 형수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제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서방님, 우리끼린 사과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 하나 와서 물 흐린 건데 왜 우리가 미안하고 그래.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잘했어요, 서방님. 당분간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날 저는 두 형제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 사태를 모른 채 갔다면 동서와 골이 깊어져 형제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선에서 멈춘 게 다행이죠. 그리고 나중에 더 개운하게 마음이 풀리는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교수직에서 사임하게 된 동서의 일이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회복이 힘들어진 것이죠. 알고 보니 10살이나 어린 그 제자 월급까지 본인이 관리해주겠다면서 갈취를 해왔던 것까지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전 요즘 임신이 돼서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머리 똑똑하고 잘나면 뭐해. 사람이 못돼서 그런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데. 네가 누구보다 애 낳으면 잘 키울 거다. 똑부러지고 바른 애로.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먹어. 그래서 요즘 끊어진 제 지난 학업 시간을 대학에서 다시 이어가고 있고
저부터 바르고 좋은 인성으로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부모가 될 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서랑 그렇게 되고 나니 더더욱 엄마와 선생님이 어릴 적 해주셨던 그 말, 빠른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례한 사람에겐 참지 마시고 할 말은 하며 사세요. 그래야 합병이 안 나요. 그래도 이왕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시길 바라며 늘 가족 간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